마을의 화합이나 명절에 빠지지 않는 신명나는 놀이. 그 중심에는 흥겨운 북소리가 존재한다. 조선시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예와 악을 중시했던 궁중 문화에서도 북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가락은 없지만 북을 쳐서내는 다양한 리듬과 소리에는 북만이 지닌 깊은 울림과 감동이 담겨 있다. 북은 음악을 연주하는 기능을 넘어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춤으로 나타나 독창적인 한국의 전통 예술로 발전되었다. 세상 만물이 잠든 고요한 순간.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한 조용한 울림이 시작된다. 중생을 깨우는 묵직한 소리는 종으로 시작해 북으로 더욱 크게 승화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더불어 물에 사는 생물. 날짐승과 무태 사는 짐승까지 축생의 부류를 제도하는 불교 정신이 법고를 두드리는 행위와 널리 퍼지는 소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어둠에 둘러싸인 경내를 잔잔하게 울리는 법고 소리에 어리석은 중생이 하나둘 깨어나면 비로소 세상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세상을 밝히고 만물을 깨우는 소리, 그것이 바로 북이었다. 천지인 삼재,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과의 그 자연적인 그 관계를 전부 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소리가 어울리게 해서 천지인이 함께 어울려서 그 지구를 감싸는 그런 기운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근처 사는 젊은 황공사.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사용된 북은 자연신을 섬기거나 노동과 여흥을 즐기는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을 소리와 춤으로 표현하며 인간 생활 깊숙이 자리매김하게 된다. 무당들이 산신이나 천신에게 지내기 인간들의 슬픈 일이라든지 기쁜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하려면은 북을 둥둥둥둥 울리면서 그런 마음을 전했다. 그래서 결국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토지주택박물관. 이곳엔 우리나라 옛 부족국가 시대의 생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발굴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와 도구를 통해 당시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유물들은 그 연천 호로고루라고 하는 그 고구려 성지에서 확인된 것들로 그 임진강변에 있는 고구려 성곽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성곽에서 출토된 그런 발굴 유물들입니다. 경기도 연천 지역에 존재하는
호로고루 유적지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으로서 삼국시대의 성지이다. 현무암 절벽 위에 세워진 고구려 관방 유적으로 호로고루 성벽은 흙을 다져 쌓은 뒤에 돌로 성벽을 올린 성곽이다. 2000년 시작된 발굴조사는 성벽의 축성 방식과 구조에 대해 연구한 뒤 2009년 3차 발굴조사에서는 당시 사용했던 일반 토기와 흙으로 만든 북의 유물을 발견했다. 이 성의 발굴 조사 중에 크게 구덩이를 파고 고구려 기와들이 다량으로 묻혀져 있는 기와 폐기장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폐기장 속에서 토고편들이 여러 파편으로 나뉘어져서 고구려 기와 사이에 파묻혀진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구려 토기 연대와 기와 연대, 그리고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고구려굴의 활동 기록을 통해 추정할 때 토고의 연대는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후반에 사용되었던 북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보시는 유물은 연천 호로고루 고구려 유적에서 발굴된 상고라고 하는 토제 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기의 표면에는 상고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토기의 구연부 아래에는 0.5cm가량의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어서 위에 가죽과 연결하는 끈을 매달은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토고편은 일반적인 토기에 비해 2배 정도 두꺼워 외부의 강한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낸 흔적으로 볼 때 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굴 조사에서 토고편은 전체가 완형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추정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실측으로 도면 복원한 것을 근거로 할 때 위가 뚫려 있고 배가 약간 부른 항아리 모양의 형태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사용된 토고는 두껍게 흙을 굽고 양옆 구경부에 가죽을 씌워 사용했을 것이다. 토고를 당시 사용된 북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토고편에 적힌 상고라는 글자 때문이다. 상고의 고는 북을 뜻하는 한자이며 조선시대 악학괴범에 상고라는 악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부터 북이 사용됐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었지만 실물로서의 북의 모습이 나온 것은 이거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 나온 곳이 군사 유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이라고 하면 가장 큰 울림을 가지고 있는 타악기로서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전장에 사용된 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북은 신호와 교신의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며 전쟁에서 방어와 공격의 진군 신호 역할을 했다. 북이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형태의 타악기로서의 기능으로 실제 사용됐음을 이 고구려 군사 유적에서 발견된 군사 유물로서의 북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물들이 군사 유적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적어도 삼국시대에는 이 북이 우리 일상생활에 친숙하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 내는 거대한 소리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한 마을이나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중요한 일을 알리기 위해 북을 두드렸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우리나라 문헌 기록 중에서 최초의 북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삼국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 14에 보면 자명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 누구나 다 잘 아시겠지만 1세기 경의 이야기로서 그때 이제 자명고 스스로 올리는 북이 있었다. 삼국사기에 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낭랑에는 북과 뿔피리가 있어 적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었다.
그러나 왕의 딸 랑랑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몰래 창고에 들어가 북과 피리를 부수어 적의 침입에 대비하지 못했다. 고구려의 왕자 호동을 사랑한 낭랑공주는 자명고를 찢어 고구려를 도왔다는 설화와 조선시대의 백성의 억울한 일은 왕이 해결해 주었다는 신문고까지 다양한 북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요, 궁궐 앞에 큰 북을 설치했습니다. 이 큰 북은 백성들 중에서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북을 치게 되면 임금이 그 북소리를 듣고 그 사연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신문고였던 것입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따르면 부여에서는 제천 행사를 지낼 때 북을 사용하며 노래하고 춤추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북을 치면서 뭐 새해를 맞든지 그 국중대회라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건데 그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그다음에 이제 만의 소도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음주 가무 술 마시고 노래하면서 춤을 췄다 하는 이제 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록으로는 고구려 시대의 안악 삼호본 벽화에 새겨진 악공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담고는 행진 때 연주하던 북이었다. 다른 악기들과 어우러져 연주되는 모습을 통해 이미 당시에도 북은 연주에 있어 중요한 악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시 부족 국가를 지나 정치 활동을 시작해 나가던 삼국시대에도 북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삼국시대에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산에 쌓은 성곽의 출토품에서 특별한 북이 발견되었다. 하남시에 가면은 이성산성이라고 부르는 그 삼국시대 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2000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안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저수지는 이 목재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목재 유물이 실제로는 남아있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습한 그런 환경 속에서는 오래 보존될 수가 있거든요. 고구려의 악기를 기록해 놓은 악지에 따르면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여러 악기의 이름 속에서 요고라는 북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이성산성에서는 고구려의 북, 요고가 나무로 만든 형태로 출토되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게 이제 악기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형태를 봤을 때 형태가 그 옆에 이제 북면이라고 하죠. 그 가죽을 끼워서 불 두드리는 그 부분이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롱목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형태로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장고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장고일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 요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허리춤에 이렇게 차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장고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목재 요고는 음악사와 관련해 실제 악기가 실물로 확인된 최초의 유물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북의 구형부에 가죽을 씌우고 여러 줄을 연결한 요고는 작은 장고의 모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악, 당악, 향악 등 전통음악의 기초를 세운 세종시대를 이어받은 성종임금은 조선시대 문화예술을 재정리하게 된다.
당시 궁중음악과 무용을 담당하던 장학원의 제조였던 성형과 함께 성종 임금은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다. 세종시대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건축, 회화, 공예뿐만 아니라 음악도 악, 당악, 향악에 이르기까지 기초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복의 성현, 이제는 음악도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궁중음악과 무용이 발전한 만큼 제가 이런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장학원 제조인 자네가 악화개범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네. 그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조선시대는 음악과 무용의 부흥기를 맞이하며 전통예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성종이 성현에게 악화개범 편찬을 맡기게 된 이유는 당시 장학원 제조였던 유자광이 성현의 능력이 뛰어난 것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후 성종은 음악과 춤의 조예가 깊었던 성현을 필두로 악화개범을 편찬하게 된다. 악화개범은 성종대에 편찬된 조선 초기 음악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 악화개범에는 악기의 편성, 악기 이론, 악기에 대한 자세한 치수 또는 복식이라든가 악기 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장학원에 있던 의계와 악보가 오래되어 헐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악규책이 필요했다. 60조의 중심음을 만들고 실제 성종 당시의 여러 재향과 조회, 연양 때 악기를 진설하는 법을 기록한 악화개범은 오래의나 의계와 같은 성격을 띠었다. 악화개범에는 북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양이라든가 사용되는 재료, 그다음에 상세한 치수들까지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악화개범에는 17종류나 되는 북에 대한 기록이 그림과 함께 연주 방법까지 설명되어 있다. 북의 특징에 따라 이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북의 형태에도 의미에 맞춘 기둥과 장식을 더해 연주를 할 때 예를 갖춰 진행했다. 궁중 회례원과 연례에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건고는 십자형 모양의 호랑이 받침대 위에 큰 북을 올려놓고 화려한 장식과 날개를 펴고 나는 백로로 장엄함을 표현했다. 네, 이 악기는 건고인데요. 연양악에 주로 쓰이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북 중에 가장 큰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 행사를 그린 진연 반차도에서 연주단의 모습 중 건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궁중잔치에서 연구하던 연향악은 국내적으로 사회 통합의 기능을 갖고 국외적으로는 원활한 외교 활동의 기능을 갖추어 중시됐다. 임금과 신하의 화합을 위한 회례연, 왕실의 친인척 잔치를 축하하는 진연 등 예연의 절차에서 중요한 것이 음악이었다. 연향악은 건고를 치며 처음과 끝을 알리고 음악 연주와 무용이 어우러졌다. 우리 그 세종 때의 그 실록에 보면은 뭐 영고, 영도, 노고, 노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북들이 있고 그 궁중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이제 북이 많이 동원이 돼서 영도라 불리는 이 북은 조선 초기부터 지신, 즉 사직의 제사에 쓰던 악기로 전해진다. 노란색을 칠한 작은 북통 4개를 십자 모양으로 쌓고 연꽃 모양과 하얀 갈매기를 장식한다. 북소리는 불협화음을 내며 함석 지붕에 우박 떨어지는 소리와 같다고 전해진다. 네, 이 악기는요, 영도라는 악기인데요. 제례 음악을 할 때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 연주법은 이 악기를 흔들어서 이 줄을 가지고 줄이 흔들리면서 북면을 치게 되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올려놓은 진고는 고려 예종 11년 송나라에서 들여와 사용한 악기이다. 궁중의 주요 행사인 종묘 제례와 문묘 제례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데
진고를 치는 것은 전진을 상징하므로 연주를 시작할 때 울린다.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아 정치와 교육, 생활의 모든 부분에 근본이 되도록 장려했고 이에 따라 음악도 예를 갖춰 정리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종묘제양은 왕실의 주요 행사로서 임금을 비롯한 왕세자, 여러 재관, 문무백관, 악사 등 700여 명이 참가했다. 조선 시대로 들어오면 이제 그 유교를 숭상하는 또 조선은 유교와 예학을 숭상하는 그 예학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이 굉장히 높고, 근데 이제 조선 시대로 왔을 때 왕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의 그 제를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타악기가 주 선율을 이루고 방피리, 해근 등 현악기의 장식적인 선율이 더해진다. 여기에 장구, 절고, 진고 등의 악기가 더욱 다양한 가락을 구사하고 노래가 중첩되면서 종묘제례악은 그 어떤 음악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중후함과 화려함을 구사한다. 음악적인 그 형태, 그다음에 제례적인 형태, 그다음 요 무용의 춤의 형태, 악가무가 일체가 됐던 종묘제례악을 그 북이 어떤 그 시작과 끝을 같이 병행하지 않았나. 북의 기능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그 기능이 가장 그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킨 왕의 덕을 찬양하는 내용의 종묘제례악은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무와 무무로 구성된 무용도 진행된다. 8줄로 구성된 64명의 무용수가 추며 유교 문헌에 나오는 대로 대립하지만 서로 보완적인 음과 양을 표현한다. 궁중음악에 사용되는 북은 크고 화려한 반면에 민간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은 주로 이제 작고 또는 이제 화려하진 않지만 실용적인 그런 악기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중적인 악기로서 북은 기원을 하거나 노동을 할 때 사용됐다. 명절이나 주요 행사에 북이 빠지지 않았고 북은 즉흥적인 춤과 함께 사람들에게 사용됐다. 북은 농경 작업을 할 때 노동의 신명을 높이고 합심해 일을 하는 협동과 단합을 이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북소리가 가지고 있는 리듬과 흥 때문으로 선조들은 모내기를 할 때 가락에 맞추어 못줄을 치고 모심기를 했고 신바람과 흥을 기본으로 하는 북의 소리는 농악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일 북이나 꽹과리나 이런 것이 혼연일체가 돼서 저하는 것은 농악이죠, 농악. 그러니까 우리가 농악은 이제 큰 틀에서도 하고 또 농사 짓는 것과도 연관이 되고 또 전쟁이 나서 의병들이 조직돼서 오면 그때도 다 농악대가 그러고 그러고 이제 산신제를 지낸다든지 마을을 지켜주는 마을의 수호신을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당집 같은 데에서 구술하는 건데 결국 그 농악을 치면서 하는 거죠. 김홍도가 그린 평생도를 살펴보면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평생에서 겪는 많은 일들에서 종종 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양도에서도 북을 치고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북이 서민생활 가까이에 늘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화를 이뤘던 북. 왜 그렇게 사람들은 북에 매료된 것일까? 북은 단순한 악기를 벗어나 인간의 고뇌를 리듬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특징이 있다.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익살스러운 북의 소리는 가죽과 통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히 북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가죽은 재단할 때부터 매우 중요하다. 사물놀이를 전문하신 분들, 이제 그러한 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북채로 치는 부분은 조금 두꺼운 상태로 놔두고 양쪽 가해를 조금씩 얇게 해주면은 그걸 그렇게 해서 북을 만들면은 가운데가 좀 두꺼우니까 북채로다가 치게 되면은 이게 좀 울림이 부드럽고, 이제 황소 울음소리는 이제 이 징이 나오지만 이거는 부드러운 여운이 길게 간다는 거지, 그 울림이. 재단한 가죽을 원형 틀 위에 씌운 후 가죽을 팽팽히 당겨 실로 묶으며 북면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때 가죽은 충분히 물을 먹여 얇고 두꺼운 부분을 북면에 잘 맞춰줘야 한다. 예전에는 뭐 토끼, 너구리 뭐 이런 가죽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북을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기록에 조금 나와 있는데, 점차로 이제 세월이 이제 좀 흘러감으로써 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합한 거는 역시 4, 5년생 된 우리나라의 황소다 이렇게 하고, 주로 이제 이 황소 가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무슨 뭐 말가죽이니 개가죽이니 뭐 양가죽이니 얇은 거는 장구판으로다가 이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형 틀에 가죽이 정확하게 자리 잡으면 둥글게 돌아가며 가죽을 꿰매야 한다. 한번 가죽을 꿰매면 다시 수정할 수 없기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거침없이 꿰매 내려가는 장인의 손끝에서 둥근 북이 점차 그 모양을 나타낸다. 주로 이제 이 엉덩이 부분은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목 가죽은 이제 이 판소리부, 소리 창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내고, 등 가죽은 이제 뭐 농화 가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이제 뭐 각종 행사장에 이제 나가는 이제 대북 같은 걸로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 백 가죽은 이제 상당히 얇으니까 무속인들이 사용할 때 이제 그 가죽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외형이 똑같이 생긴 소리북이라도 북면에 사용하는 가죽에 따라 두드려 나오는 소리가 다 다르다. 용도에 맞춰 작업을 끝낸 북면은 이제 천천히 말리는 과정을 통해 북으로 탄생할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북은 가죽과 울림통으로 제작된다. 울림통의 경우 유선형으로 잘게 자른 나무 조각을 여러 개 줄맞춰 세워 만드는데, 정확하게 재단된 나무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울림통으로 갖춰지는 것이다. 통의 형태로 붙인 나무 조각들이 제대로 된 통이 될 수 있도록 장인이 일일이 깎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원래 하나의 큰 나무를 통으로 잘라 만든 듯 매끄러운 표면의 울림통이 완성된다.
말려놓은 북면과 울림통을 서로 붙이는 과정이 이어진다. 북면을 못으로 고정시키고 일정한 구멍을 뚫어준다. 줄 역시 하나의 긴 줄을 이용해 북면과 통을 연결하게 된다. 양쪽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지그재그로다가 구멍을 엇박자로다가 해가지고 여기 이제 판을 붙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상태를 북을 메우기 위해서 가죽을 공명통에다가 이제 씌운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와요. 오랜 기간 동안 북을 만들어 온 장인도 가장 까다로워하는 줄 작업. 줄 굵기에 딱 맞는 구멍을 서로 연결하며 북과 면이 밀착되도록 한다. 모두가 같은 세기로 줄이 일정하게 당겨지도록 손끝으로 그 강도를 측정해 작업한다. 줄 당기기가 중요한 이유는 줄을 바짝 당기고 느슨한 정도에 따라 북의 울림 소리가 변하기 때문이다. 북은 날씨와 온습도에 따라 가죽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죽이 수축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작업해야 좋은 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이 소리가 지금 막았고서는 그냥 둥둥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지만 이게 말랐을 때를 과장할 때 하면은 이게 상당히 소리가 부드럽고 여인이 울려 퍼진다는 거지. 가죽은 한번 갈라지면 쓸 수 없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북의 생명력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북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손을 타고 나오는 음을 잡는다고 한다. 이 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북이 말라서 내가 쳤을 때 그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눈물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대북이나 소북이나 원해줬던 소리가 나와줬을 때 그때는 내 목숨이 탁 그 자리에서 끊어져도 여한이 없다는 거지. 북을 만들기 전 목욕 재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혼자 조용히 북을 만들다 보면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울림이 좋은 북을 탄생시키는 것. 그 장인의 마음이 북에 새겨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울림을 주는 북.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고 흥겨움을 북돋는 북의 소리는 서민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춤으로 나타나게 된다. 날매 북춤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정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민속춤으로 예능보유자 윤종본 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옛날에 원님이 부임할 때 그 온고개라고 하는 온 고개를 지나갈 때 이제 거기서 주민들이 원님을 맞이하면서 풍악을 올리고 북춤을 추고 뭐 이랬던 원유도 있고, 그리고 그 정사를 보시다가 한 원님이 또 대구 지방에서 돌아가셨어요.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와 산이 되었다는 날매 지역에는 백성들의 추앙을 받은 원님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이 업무를 보다 순직을 하자 백성들이 매우 슬퍼하는데 고을 백성들은 원님을 추모하며 영운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고개에 무덤을 쓰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 원님을 그 원고개에다 무덤을 쓰고 춘추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원님의 그 혼령을 달래기 위해서 하얀 소복을 입고 북을 치면서 이렇게 춤 추던 관행이 이제 이 날매북춤의 형성 유래가 된다고 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북을 울리며 춤을 추던 것에서 유래된 날매북춤은
흰옷에 녹색 조끼를 입으며 예를 갖추고 진과 장고 그리고 12개의 북을 사용해 흥겨운 연주를 이어가며 경상도 특유의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날매 북춤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정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민속춤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경상도에는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집에 가장이 들어오면 밥도 자자. 이는 악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조금 북 소리가 좀 단순하지만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함축이 되어 있지. 우리 밥도 했을 때 집에 누구는 이상이 없나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잖아요. 왜냐면 악도 마찬가지. 한번 뚱 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예술이 다 포함돼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농민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풍농을 기원하고 애군을 막기 위해 행하던 농악은 굿이라고 불리며 세시 명절 놀이와 연관되는 중요한 전통 예술이다. 민간 신앙 의식인 동시에 농사일의 고된 노동을 공동체적 신명으로 푸는 중요한 기능까지 지니며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다. 그 악기를 치면서 흥이 났던 거죠. 결국은 신명이죠, 신명. 신명을 느끼면서 저절로 동작, 춤이 어깨춤이 추어졌던 것이 춤으로써 그 형상화, 같이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맥락을 보면 이 북이라는 그 자체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북이 우리 북춤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북춤이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북으로 연주를 하고 춤을 추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한국의 북춤은 무용수가 직접 북을 메고 연구하며 춤을 추는 특별한 모습이다. 날매 북춤의 경우 조상들이 몸으로 익혀 후대에게 전승하던 것이 1953년 조직된 비산농악대로부터 계승되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지방에서 다양한 북춤이 교방의 기생들에 의해 전승되었다고 한다. 궁중음악과 무용은 중앙기관인 장학원을 통해 보존되었다.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북춤 중에서 궁중의 북춤과 같은 형태인 승전무는 중앙기관인 장학원에서 북춤을 배웠던 무용수가 지방으로 돌아가 지역의 기생들에게 전수한 것이 모태가 되었다. 4명의 무용수가 북을 사이에 놓고 아름다운 춤 사이를 펼치며 북을 두드리는 승전무는 화려함을 자랑한다. 지방의 교방에서 연행되었던 춤과 노래의 순서와 가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교방가유에도 승전무가 전해진다. 아름답고 화려한 춤을 배우는 일은 전문가 수준의 기생들에게도 매우 어려웠다고 전한다. 아이고, 팔이고 다리고 안 아픈 데가 없네. 하루 종일 북을 들고 춤을 췄더니 너무 힘들어. 아니 이보게! 한참 고무 연습할 시간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놀 때가 아니야. 조만간 외국의 사신들이 당구할 텐데 연례 준비를 해야지. 이봐요, 악공 양반. 저도 지금까지 연습하다가 방금 나와서 쉬는 거예요. 금방 들어갈 겁니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는 외국 사신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지방에서 연회를 열게 되면서 악공과 무의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 자연스럽게 북춤은 악공과 기생이 후대에게 문화를 계승하게 된다.
육간대사의 제자 성진이 팔선녀를 보고 번잡한 마음을 달래며 만들었다는 춤도 있다. 승려의 복장으로 북을 두드리며 번뇌를 표현하는 승무가 바로 그것이다. 손에 북채를 들고 감정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춤사위 끝에 고뇌와 번뇌, 복잡한 갈등 등 겪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북을 두드리는 것이다. 불교의 민속무용인 승무는 전승자에 따라 임해방류와 한영숙류로 구분된다. 승무는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우리 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 승무라는 춤에는 반드시 북 반주를 수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용수가 다양한 북가락을 치면서 그 춤을 절정으로 이끌고 갑니다. 승무라는 춤은 사실 불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으로 전달되는 방식의 춤 전승은 옛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었지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의미를 더해가면서 더욱 깊은 춤을 창작하고 보존하게 되었다. 한국 전통 예술 중에서 북의 연구 그리고 북춤은 가지수도 짧고 연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춤은 인간의 고뇌와 환희를 나타내는 북을 중요한 무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승 발전해야 하는 중요한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외북의 북가락은 앞에 승무에서의 어떤 그 불교적인 그 색채를 가미해서 본인의 그 내적인 한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고뇌라든지 이런 거를 승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외북에서 펼쳐지는 거죠. 결국은 외북을 침으로 해서 그 본인의 그 아픈 것들이 이런 것들이 회양을 한다. 불교의 용어로 회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제된 리듬으로 하나의 북을 치며 춤을 추는 과정은 승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시각각 바뀌는 장단에 맞춰 북의 면과 태를 자유롭게 두드리는 인상적인 춤이다. 승무라는 춤 안에 외북을 추는데 그 승무의 춤가락, 춤사위가 다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연불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끝에 이제 국거리로 가서 이제 북을 추기 위해서 그 북노름을 하면서 들어가서 북춤을 추기 시작하죠. 북을 삼면에 걸어놓고 다채로운 장단에 맞춰 화려한 춤을 선보이는 삼고무는 현대에 들어서 발전된 형태의 북춤이다. 여성스러운 손놀림을 통해 북의 소리와 춤의 아름다움을 더욱 높였다.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알고 있던 북의 가락의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한 것을 그때 봤을 때 인간의 그 가능성은 무한하구나. 그 무한한 가락을 저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그것도 북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한 그 감동과 또 북의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 하나에 녹아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동은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 고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2000년 새해 아침에 새천년을 맞이하는 기대를 담아서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대북을 재현해 놓은 고구려 고각. 대형 사이즈의 대북은 위엄뿐만 아니라 사신도의 하나인 주작을 그려넣어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까지 상징하고 있다.
원시 시대부터 사용된 북은 전쟁과 군대 행렬에 빠지지 않고 사용됐다. 군악의 한 갈래인 고치는 두드리는 타악기와 부는 관악기로 편성되어 군대의 행진에 많이 연주된 음악이다. 여러 대의 북을 울리고 그 소리에 강약을 조절하며 연주의 흐름을 지휘하는 북은 군대의 기상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백성의 마음까지도 고무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음악에서 북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음악의 편성에서 장구나 북은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양 음악의 경우에는 대규모 편성일 경우에 지휘자가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음악에는 지휘자가 없습니다. 북이나 장구 등이 바로 그 서양 음악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음악에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단을 짚어주는 역할이 북이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은 단순히 신호를 알리던 악기에서 점차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음악과 춤을 수반하는 예술의 형태로 변모해 나갔다. 제천의식을 지내며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고대 국가 시대부터 존재했던 북. 전통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북은 이해부터 우리 역사의 한 자락을 신명나게 울리고 있었다.